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전공이 만났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에 만났고요. 시간은 2시간 20분 동안 만났습니다. 네. 네, 시점을 한번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요.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밝힌 게 지난 2월 6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가 처음 만났다라고 볼 수 있고 한 2달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총선 6일 전이자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이탈한 게 한 46일 정도 되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처음 윤 대통령이 만났다. 이런 시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1대1 만남이었는데 중요한 건 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논의 내용이 비공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측에서 모두 공개는 안 했거든요. 다만 끝나고 나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네. 일단 먼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포함해서 향후에 의료개혁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의대 정원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박단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짧게 한 줄 썼는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한 줄의 문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우리 대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전공의 쪽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대전협은 이후에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다만 앞으로 대화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한 그런 모양이에요. 이제 왜 강경한 입장이 나왔느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데 다만 부정적 얘기가 있었을 걸로 좀 추정은 되잖아요. 왜냐하면 박단 위원장이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렇죠. 그 노환규 전 의협회장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후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네. 일종의 뭐 그냥 들려오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회동 막판에 윤 대통령이 2시간이 넘는 대화를 모두 수포로 돌리는 질문을 한 것이 이런 이제 글을 올리는 그런 배경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시간의 대화를 했는데 막판에 무슨 질문을 했길래요? 그 내용은 안 그 썼어요? 내용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전공의들 쪽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분위기 좀 엇갈리고 별로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공의들 분위기 좀 이렇게 취재된 내용들 들어보니까 네. 뭐 결국 그럴 줄 알았다. 의제 설정도 없이 가서 얻은 게 없다. 왜 음. 상의도 없이 갔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대통령실도 비판을 하면서 박단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좀 섞여 있는 거고요. 음. 근데 뭐 반면에 계속 대화에 안 나서면 명분이 없다. 그래도 뭐 음. 불통 이미지는 벗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뭐 1차 만남이라고 할까요?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음. 이 만나기 전부터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음. 박단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려요. 우려가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2월 20일 요구안에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 우려가 많으시겠죠? 이 표현을 보면은 전공의 쪽에서 좀 반발이 이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만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네. 거고요. 그 2월 20일 요구안에는 뭐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 백지화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는 중에도 다시 한번 대전협에서 공지가 나오는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 진행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간에도 전공의들이 반발이 많았다는 거예요. 음. 왜 사전 동의 없이 만났느냐. 이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인데 왜 의견을 모으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지문 보면 되게 강한 표현도 나오는데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을 한 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부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거군요. 그 맞아요. 만남 반발이 자체에 컸던 대해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밀실압이 설득하는 없다. 어떤 입장문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흔들리고 만나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음. 뭐 대표성 논란도 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협이 그 전공의들을 다 대표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비대위가 그 대표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 많은데 지금 좀 목소리 많이 내는 전공의가 그 류오카다잖아요. 사직 전공의. 예. 그 류오카다 씨가 글을 어제 올렸는데 이거는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다. 그러니까 만난 것 자체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전 과정을 좀 들어보면은 그 박 위원장이 예전에부터 좀 그 힘이 좀 빠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2월 15일이었는데 네. 그때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전공의가 돌입하기 전에 1개월 근무한 다음에 사직합시다 이런 글을 올려요. 근데 음. 그때 내부 반발이 엄청 강했고 음. 바로 다음 날에 빅5 전공의들이 그냥 바로 다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만큼 좀 비대위 자체가 힘이 없는 상태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 비둘기파 매파 좀 갈라지는 느낌도 드네요. 약간 갈라지기도 결이 다른 하고 느낌? 그다음에 박단 위원장이 지금 그 자체도 좀 힘들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뭐 이제 탄핵 성명서 돌리고 있다 일부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탄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왜 만나느냐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갔으면 거기서 뭔가 결실이라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SNS를 보면은 이야기가 잘 안 풀린 느낌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만남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그 의사들 쪽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나 제가 뭐 좀 만나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어요. 음. 하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많이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범죄자 취급했다. 일종의 이제 뭐 예. 기득권 카르텔 뭐 대통령이 이러면서 이게 이제 대화 자체가 조금 이거를 하는 것 자체를 약간 꺼려하는 심지어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박단 위원장이 만난 것은 지금 의료계가 너무 이제 특히 전공의들이 대화조차 거부를 하면은 이게 이제 부메랑이 오는 것을 좀 이게 염려해서 이렇게 대화 테이블에는 이제 앉았다고 보면 음. 됐고 또 하나 인제 쪼금 의사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거를 총선에 너무 이용하려고 한다.' 뭐 아하.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도 그러니까 어떤 조정도 없이 만나는 건 음. 총선 전에 특히 사전 투표 전에 이거 뭔가 '신용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2,000 명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 왔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는데 거기에서 뭐 2,000명 조정 얘기가 나오나 했지만은 결국은 뭐 내용은 없었지만은 이게 인제 총선이 다급해지니까 음. 정부가 인제 유화책을 피면서 이거를 뭔가 정치 쇼로 소위 말해서 이런 걸로 조금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 테이블에 앉았지만은 이게 총선 전까지 타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94%가 정원을 유지하거나 줄인다. 음. 이렇게 나온 상황 이미 자기네들의 그 여론은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인제 요거에 2,000명 정원 조정 얘기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라면 뭐 얘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쪼금 이제 부정적인 게 있는 거고 어저께 600 명으로 정부가 줄일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인제 뭐 의학 전문지 쪽에서 나왔어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인제 밝혔습니다. "사실이 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쪼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 진전된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음. 지금 이 연쇄적인 지금 뭐 인제 파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인제 졸업을 했잖아요. 네. 다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대형 병원들이 지금 적자가 지금 뭐 몇백억씩 지금 쌓였다라는 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마이너스 통장은 뭐 만들었네 막 이러거든요. 있는 간호사들도 지금 휴가 보내고 있잖아요. 올스톱이에요. 네. 채용 자체 뭐 의사든 간호사든 이제 올스톱인 거고 지금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이 되게 생겼어요. 그게 음. 왜냐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16주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음. 그러지 않으면은 아예 다 유급이 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전북대나 뭐 경북대 이런 데들이 지금 다음 주에 개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안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내년에 2,000명 늘려놨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유급해 가지고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8,000명 되는 거예요. 뭐 8,000명인데 어쨌든 이제 수업이 더 네. 인제 막 아니 미어 터지 현재가 3,000명인데 5,000명 늘면 8,000명이잖아요. 그 여러모로 하여간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집단 유급이 지금 뭐 상황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아직 의대생들은 돌아올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의대생들은 그냥 다 그러니까 휴학하겠다라는 건데 정부가 방침으로 좀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서 대학들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풀어야 돼요. 네. 풀긴 풀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풀릴 것이냐. 어제 만남을 보고 나서도 답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맞아요. 그 여당 쪽 반응 잠깐만 뭐 짚어보면은 뭐 긍부정이 좀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인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래도 보수 결집이 좀 용이해졌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명분은 주셨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만나긴 물러나는 만났다. 태도, 예, 만나고 좀 물러난 태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좀 요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아, 그래도 지금 정봉이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론이 정부 쪽으로 좀 옮겨질 수도 있겠다. 뭐 요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짧게 네네.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인제 이게 크게 인제 뭐 전체 판세보다도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특정 뭐 지역구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디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대표적으로 거예요? 서울에는 강남을 여기가 삼성 일원동에 삼성서울병원이 있는데 이 근처에 많이 살고 여기가 원래 그러니까 아. 세곡동, 일원동 이쪽은 조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여기가 그리고 개포동은 인제 뭐 인제 국민의힘 강한데 이번에 지금 여기가 초접전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그 격전지 분석을 할 텐데 강남을도 있습니다. 여기가 예. 2016년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선됐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남 4구 중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된 전력이 있는 곳인데다가 삼성 서울병원이 위치한 곳이다 보니 예. 의사, 의료계 가족들 민심도 반영이 될 거다 이 얘기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송파갑입니다. 이거는 예. 아래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예. 여기는 서울 아산병원이 지금 위치해 있어서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해운대 갑도 영향이 좀 여기는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조금 영향 그리고 다른 의사들도 많이 좀 산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래서 주진우 비서관이 인제 나왔는데 약간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분당에 그 안철수, 이광재 두 의원이 붙은 그 지역구도 큰 병원이 3개라던데요. 맞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조금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잠시 후 판세 분석도 보도록 하고 우리는 어제 나온 분석들 또 여야가 본 판세들 한번 네.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민주당, 국민의힘 말씀하신 대로 다 판세 분석 내놨는데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은 우리 좋아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나오세요. 요런 거고요. 예. 민주당은 우리도 쉽지 않아요.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요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부터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그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메시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격전지 55개.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그제 이제 본인 입으로 스스로 공개를 한번 했잖아요. 음흠.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서울이 15곳, 인천, 경기가 11곳. 이렇게 하면 수도권이 26개가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충청 13곳, 부울경 13곳, 강원 3곳이라는 거고요. 이 55곳에서 3, 4%포인트 차이로 이기거나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서 투표해 주시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세 지역 늘어나고 있고 경합 지역도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대를 주는 부응해 주는 붐업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판세 분석을 실제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12개 지역구를 돌았거든요. 근데 서울 7개, 경기 5개였고요. 즉 이 얘기는 이 박빙 지역을 돌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큰절을 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거든요. 이건 또 국민의힘이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 지금 배경 하나 짚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큰절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자기는 뭐 큰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 부산에 그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큰절을 합니다. 뭐 부산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후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2일에는 김수민 그 청주청원 후보도 큰절 사진 올린 적이 있었고 특히 어제 정운천 전주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혈서를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글 썼는데 사직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거 뭐 큰절 안 하고 읍소 안 하겠다라고 한 거에 좀 비판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녹색정의당도 잠깐 눈에 띄었는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큰절 5번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그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어제 브리핑했는데 우세는 110석. 그리고 경합 지역은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양당 공히 경합 지역 격전지는 50곳 정도?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양당 다 지금 보고 있네요.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한병더 본부장 표현 중에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게 그렇지만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전망에 비해서는 과반 목표는 조금 낮은 목표고 그다음에 보수 결집이라는 거는 여당에 좋은 그런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나와서 투표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 움직인 걸 보면은 또 판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음. 한동훈 위원장은 접전지 갔으니까 이제 이런 데 가져오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험지로 갔어요. 부산, 울산, 대구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의 접점지는 좀 괜찮고 더 어려운 데까지 좀 가져오겠다. 아. 요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취재를 해 보면은 이 양당의 판세 분석은 사실은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는 거는 완전히 뭐 그냥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보통 아주 어려울 때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공천 한참 파동 때문에 뭐 어려울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럴 때는 "우리 되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붐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어려울 때 네. 괜찮다고 한다? 그게 왜냐면은 지지자들이 포기할까 봐. 포기할까 봐 안 나올까 "이탈하지 말고 봐. 나오세요." 이런 음. 거고 그다음에 좀 좋을 때는 네. "우리 쪼끔만 더 하면 돼요. 쪼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요런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아 좋을 때도 아주 좋아요는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또 안 나와 안 버리 나오면 우리 그래서 내가 또 안 안 나올 나가도 수 되겠구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뭐 요런 틀로 보면은 양쪽의 브리핑은 어제 뭐 대략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입니다. 약간 선거운동 공식 같은 게 있군요. 맞습니다. 지지율과 뭐 어떤 발언의 공식 그걸 바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뭐 이제 선거판에서 막판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뭐 그거는 어떤 선거도 막판에는 다 양당이 지지층 결집하고 있어서 하나만한 얘기고 격전지가 50군데다도 역대 총선 다 찾아보시면 항상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20% 254개잖아요. 그러니까 20% 정도는 원래 항상 격전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50군데가 격전지였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느 정당이 다 가지고 예를 들면 2020년에는 그 격전지를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참패했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 당에 이제 정세가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이제 사전 투표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전 투표율. 예,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좀 자세히 뒤에 분석드리겠지만은 40, 70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40, 70이라는 게 무슨 사전 말씀이에요? 투표율 40%, 최종 투표율 70%.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가 데이터들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왜 40%냐면은 선관위가 매번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인식조사를 했는데 네. 41.4%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요 그래프가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예,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게 지난 2020년 총선에는 26.7%로 그대로 맞췄어요. 아 선관위 예. 예측치가 소수점까지 맞았어요? 예, 뭐 2016년에도 비슷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사전 투표가 40%에 육박하거나 저 41%가 될 거라고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이 투표율이 똑같았거든요. 77.1, 77.2. 그런데 네. 사전 투표율은 26.1, 36.9 그래서 10% 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향성은 한 4, 5년이 텀이 있으면 한 10% 포인트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 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2018년에 20.1, 2022년에 20.6이었는데 본 투표율은 그때 2018년에는 60.2 그리고 그게 2022년 50.9.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6%다. 그럼 지난번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투표율은 56% 아니 그러니까 56% 지난번에 66%였거든요. 네. 10% 포인트 빠져서 56%라는 얘기고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6%를 기록을 하면은 지난번하고 똑같게 66%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1.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한 66에서 4에서 5% 포인트를 더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70% 포인트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 이건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전 투표율은 지금 10% 포인트 오르는 게 예, 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추세선이 있으니까 그렇다. 추세선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36%가 사전 투표에 찍는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예. 똑같은 66%가 나오고요. 예. 4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70%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선관위의 예측 조사가 맞다라고 이 여론 조사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 게 역대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본투표보다 사전 투표자가 많아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예측치가 지난번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하면 사전 투표가 한 40%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투표율이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70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60이 됐든 70이 됐든 사전 투표가 본 투표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되죠. 그렇게 되고 어쨌든 높은 투표율이 뭐 저 기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난번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58% 투표율을 보였고 60대는 80%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2030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다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독려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또 김준혁. 민주당 이슈입니다.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막말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찾아져서 공개가 되는 건데 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면서 2023년 말 방송인데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연산 시절에 수화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제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되는 토끼의 모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뭐 지난해 1월 방송 내용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 김 후보에 대한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대에는 700여 명 모여가지고 규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대 700여 명이 모여서 네, 어제 대학교 그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규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문석 후보 건 뭐 간단히 보면은 이제 기존의 편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금감원이 그제 현장 검사를 했는데 어제 바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뭐 용도가 아니었다, 맞지 않았다, 증빙 제출한 서류도 허위였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또 수사 통보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그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2012년에 김용민 뭐 막말 논란이 있었으면 이거는 아예 여조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게 부산 수영구에서 네. 있었던 그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 왔는데 거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유세를 하고 스피커를 켜가지고 논란이 됐고 아직도 단일화해야 된다 또 양보해라 정현욱 후보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또 관심 지역이죠. 예.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